지난달 초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나 4,100선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살펴보면 오히려 이달 들어서 외국인 자금이 10조 원 넘게 이탈하면서 동학개미가 받쳐주지 않았더라면 코스피 지수가 오히려 2,700선 아래까지 내려갔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부 증권사들의 과도한 낙관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났던 미국 증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었지만 지금 월가에서는 테이퍼링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테이퍼링의 정확한 의미를 짚어보고 가죠.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미국 시간으로 오늘 네. 브레이너 이사를 비롯해서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집중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5월 금통위가 있죠. 그래서 증시적 측면에서는 테이퍼링 문제가 계속해서 정치의 최대 재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테이퍼링 하면 증시 입장에서는 악재로 대부분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요일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보면 경기가 회복되는 우리가 경기 민감지를 담고 있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 데 반해서 미래에 대해서 할인율이 이렇게 중요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테이퍼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미 증시에서 반영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위기는 유동성 위기, 네. 그다음에 시스템 위기, 그리고 실물 경제 위기, 그리고 극복도 그런 순으로 유동성 위기 때는 금융 완화, 돈 집어넣고 이게 마약이라고 하죠. 이렇게 큰 수술을 했을 때는 수술 통증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통을 좀 참기 위해서 마약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약을 좀 줄여가는 것이 테이퍼링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금융 완화에 대한 지속적으로 그 증시에 이것이 호재로 인식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테이퍼링에서 돈 공급을 줄인다 하면 악재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서 얘기하겠죠. 그러나 환자가 계속해서 마약을 주면은 리질런스 보건력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금융 완화, 마약은 어느 정도 시점에선 끊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이렇게 위기가 정상적으로 극복되고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업종별로 경기 회복 관련돼서는 이렇게 호재가 되겠습니다는 사실 미래에 대한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스닥 업종이 되겠죠. 이런 쪽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미국의 증시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얘기할 때 어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때는 4년 만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테이퍼링 얘기는 4년 정도 기간 동안에 추진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코로나 위기는 금융위기보다 다르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금융위기에서 유동성 위기, 시스템 위기, 실물 경제인데 요거는 시스템 위기 단계는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라는 것은 이렇게 격리시켰다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빨리 올라가고 돈은 화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위기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테이퍼링이 횟수로 5년, 만으로 4년 만에 거래했습니다는 1년 만에 거래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이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업종별로 이렇게 전환만 시켜주면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월가에서도 굉장히 테이퍼링에 대해서 앞으로 올 수 있는 증시 흐름이다 이렇게 상당 부분 얘기하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의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테이퍼링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자 우리 입장에서, 즉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테이퍼링 때문에는 당연히 실험국 같은 경우에는 네. 텐트리먼 문제가 그렇죠. 되겠죠. 긴축 발작이다 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의 외국 자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초에 국내 증권사 대부분들이 사실 외국 자본이 본격 유입되면서 네. 코스피가 박스권에 탈피하고 주가가 최소한 3,500 이상
그다음에 4,100선까지 예상하는 시각이 예. 있었습니다는 자금이 특히 5월 달 같은 게 이탈세가 완전히 빠르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것 좀 길게 보겠습니다. 그 외국인 자본 같은 경우는 작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탈 규모가 41조 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 가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MSCI 상향 조정하면 61조가 들어오겠다 최대. 네. 근데 작년 이후에 이탈 규모가 벌써 41조 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달 들어서만 해도 21일까지인데 10조 원이 이탈됐습니다. 그러면 이달 들어서 얼만큼 외국인 자본이 이탈이 빨라진가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그럼 이 같은 이탈세라면 오히려 거꾸로 61조 원 들어오는 게 아니라 60조 원 이상 나간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외국 자본의 이탈세가 빨라지는 것에 그런 예측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어쨌든 5월 달 들어서 21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약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탈 규모. 지금 2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될 거 이렇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월별 규모로 가장 많이 외국 자본이 이탈됐던 것이 작년 3월 19일 날 코스피 지수가 1,457 떨어지면서 이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한 달 만에 2,200선에서 1,457로 떨어졌던 그때의 외국 자본 이탈. 이게 네. 월별 규모로 최고 규모입니다. 국내 증권사가 5월 달 들어서 올해 증시를 떨어라. 이거 올해는 관계가 없다 하면서 낙관을 이렇게 얘기한 것과 달리 외국 자본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탈하고 있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꼭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 지수 지금 한 3,100선에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100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 3,100선에 이렇게 걸려 있죠. 3,100선에 걸려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외국인의 매도세에 대해서 동학개미가 받쳐주지 못했다면 사실 2,700선 밑으로 떨어졌다 하는 이런 쪽의 분석도 만만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학개미의 힘이 현 정부라든가 정책 당국자라든가 이런 쪽에 얼만큼 힘을 받쳐주고 있는지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외국인 자금의 이탈세가 상당히 심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왜 일부 증권사들은 지난달 초에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은 겁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하는데 이 대목도 어닝 서프라이즈는 당연히 기록되죠. 그렇죠. 위기 이후에 사실 기저효과가 좀 있죠. 그렇죠. 기저효과 때문에 네.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크고 두 번째는 사실 뭐든지 위기를 거치면은 예상치는 좀 낮게 받는 데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원한자 효과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평균치라고 하면 왜곡 현상이 있거든요. 양극화가 상당히 심할 때에는 평균치가 오히려 현상을 왜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대부분 다 한상춘 논설위원 것처럼 못생긴 사람이 일반적이다. 근데 전 앵커가 굉장히 잘생겼다 하면 대체로 이 집단의 평균치는 한상춘 논설위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현 앵커가 잘생긴 정도가 아주 첨단을 피리친 것처럼 첨단을 올린다면 그 ROE에서 평균치가 올라가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평균치의 왜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본 집단에서는 중위수라든가 하는 걸 같이 이렇게 검토해서 같이 이렇게 이것을 왜곡 현상을 줄이고 있습니다는 바로 그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 실적의 면면을 보면 격차가 굉장히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몇 명어체만 이렇게 끌어올리는 측면도 강합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거 말씀하신 대로 기저효과와 함께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한마디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정사실한데 누차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해서 끌어올려면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기저효과 이상으로 서프라이즈 폭이 커져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저는 말씀하신 기저효과, 어닝 서프라이즈 폭 이런 걸 대비해서 네. 또 최근에 그 PER 얘기를 많이 하죠. PER이 아직도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PER 낮은 건 들어맞지 않고 있죠. 뉴노멀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코스피 전망치 보면 지금
국내 증권사들의 코스피 전망이 조금은 많이 하향 조정됐어요. 이번에 지난 주말서부터 나오는 거 보면 한때는 그 3,600선 기본이고 지금은 이제 3,400선으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게 이제 하향 조정하는 입장인데요. 일부 사람이 무슨 세미나에서 4,100선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외국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이게 세미나 할 때 외국인들이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말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네. 한국에 이렇게 되면. 그럼 4,100선이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지금 수준보다 높게 하면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는 이거보다 30% 이상이 올라가는 4,100선을 한다면 굉장히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 설득력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논리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제가 사실 증시를 허서하고 국제금리 해설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얼굴이 좀 빨개진 대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목한데요. 그 증권사의 4,100설 예견 그분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해서 훌륭하신 분위기가 있습니다는 자 해당의 소속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상당히 좀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리서치 센터장 어느 이름은 좀 밝히지 않겠습니다. 같은 소속사에 있는 리서치 센터장은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리서치 분야에 가장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렇게 영업에 이렇게 관련하는 사람 똑같은 소속 기관입니다. 이런 4,100선 얘기하면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똑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리서치 센터장은 좀 신중하게 보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쪽을 한 번 정도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해서 보신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발언이 컴플라이언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이 측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해서 외국인이 지적한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지난 주말에 이렇게 증권사들의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애널리스트들이 잇따라 보고서 내용이 좀 틀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모를 겪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에 이렇게 기사가 굉장히 화제를 부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인사라는 것은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코노미스트와 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가 되겠죠. 아싸 하는 것은 우리 전 앵커가 이제 증권사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경쟁에서 아싸가 이겨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애널리스트와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내부적 역량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게 증권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권사에서 무슨 유튜브의 클릭수라든가 구독자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국경제TV에서 클릭수라든가 구독자 경쟁하는 것은 일수가 있겠습니다는 증권사에서 모두가 경쟁식으로 이렇게 해서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유튜브에서 자사의 이렇게 정확한 현실, 왜곡하지 않고 정확한 현실을 이렇게 하고 금융상품을 정확하게 고객들의 접근도를 증대시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와 달리 클릭수라든가 구독자 경쟁에 나서는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냐? 외국인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차지해 이렇게 보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렇게 이코노미스트의 수모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꼭 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ack to principle에서 기본에 충실하라. 그러면 증권사는 뭐가 기본이냐? 고객의 돈을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의미 있게 돈을 부풀려줘야 됩니다. 재산을 증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불렸는데 의미가 있게 불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있게.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돈에 돈 먹기
이런 얘기하죠. 네. 돈에 돈 먹기 이렇게 하면 사실 설령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이 아름다울까? 그게 아름다울까?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아름다워야 자본주의가 생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에 돈 먹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유튜브에서 조금 후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그 정보 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 코인 뭐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이렇게 하면 그 돈 번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돈 번 의미가 있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가 좀 부족하다면 정책 단계에선 돈 내 세금 문제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 규제 문제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해서 번 사람들 입장에서도 다 개인의 가치관에서 좀 다르겠습니다는 사실 떳떳하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사의 제품이라든가 이런 측의 고객과 이해관계를 이렇게 접근이라든가 이해관계를 높이는 측면의 기본을 하는 것을 제어하고는 단순히 유튜브의 클릭수라든가 그다음에 구독자 경쟁을 두는 언론사라든가 이렇게 똑같이 해서 이렇게 그 유튜브 경를 만들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바랍죠. 그 시간이 있으면 back to principle 기본에 충실해서 인사, 에너리스트라든가 이코노미스트를 늘리고 아주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과의 신뢰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지속적으로 성장 기반을 할 수 있느냐. 그래야 그렇게 해서 돈을 버으면 증권사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통해서 고객들이 돈 번다면 그 증권사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번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게 돈이 아름다운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외균의 그 지적과 함께 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달 들어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세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네. 사실 생각하면 뭐 시청자분이 저보다 더 현명하시고 우리가 증권사의 그 사람들을 인싸라 하고 네. 이 고객들을 이렇게 또 시청자를 아싸라 하지만 사실 아싸들이 지금은 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누님이 말씀드리는 전 앵커가 이렇게 아침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한다면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매일 모든 소식을 그것도 소셜네트를 통해서 생타임으로 전해주는 것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증권사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들어올 때 훌륭해 들어오더라도 자 행정 업무도 다뤄야 되죠. 고객은 전앵커만 있습니까? 브라질 국제뿐만 아니라 인도도 해야 되고 미국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전앵커 것처럼 내가 소중한 자산을 통해서 브라질 국제 이렇게 투자했던 이 사람에 비해서 정보가 부족하고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아싸가 이렇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기게 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시청자분이 제가 굳이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 증시에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정리해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이렇게 그 외국 자본들이 빠지는 걸 보면 달러계 자금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달러계 자금, 미계 자금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을 한번 보면 시청자분이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들 이해하시겠죠? 자, 올해 성장률 미국이 예측 기간별 평균치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또 이제 상향 조정 것들을 봅니다. 우리 상향 조정법보다는 미국이 더 상향 조정이 될 겁니다. 왜냐? 백신 모금이 빨라지니까. 그래서 미국은 지금 7.1%, 한국은 지금 평균치로 보면 3.5%입니다. 2배 이상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좀 이건 이제 어빙 피시의 통화치를 감안한 환차익과 금리차 변화율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펀더멘탈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다시 결부돼 있지만 다른 측면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테이퍼링이 추가하면 미국의 금리라든가 이건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시장금리가 우리보다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자금뿐만 아니라 한국의 서학개미들도 미국의 경기 민감주에 자 한국 시장에 이렇게 주식을 투자했다면 자 올해 들어서는 바이든 정부 위에서는 거의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기 민감주를 담았다면 거의 수익률이 15%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서학개미가 나간다는 건 외국들도 달러계 자금도 본그룹 환류가 되는 거죠. 정확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뿜어내는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정책이 불확실하다. 그리고 국제금융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 요인이 상당 부분 개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국제금융이랑 접근도 떨어지고 경제정책이 불확실할 때 1990년대에도 사실 그때 우리가 OECD 가입 이후에 이런 쪽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경제팀들이 펀더멘탈 괜찮지 않느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펀더멘탈 괜찮지 않느냐. 무슨 놈의 그런 얘기였냐. 그럼 비판이다. 비판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이후에 자, 이 해외에서 돌아가는 그런 흐름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때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요인이 결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확충되어 있다 외환위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환위기는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외국 자본이 국내 증시에서 나가는 요인이 계속되면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5월 따라서 이탈세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사실 경제정책이 불확실할까? 그다음에 국제금융시장의 접근도가 떨어질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이탈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펀더멘탈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이 두 가지 이외에도 더 문제가 있다면 이미 이탈했던 외국인 자금이 되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텐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아주 그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성장률 문제라면 성장률이가 올라갈 때에는 외국 자본 되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번 주에 그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있습니다는 사실 금리를 먼저 올리면 또 이게 역전될 수 있는 그렇죠.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혼납니다. 왜냐하면 민간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 임계점이 오르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만 조금만 올라가면 한게 민간 부채 부도설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빨리 올리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자,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제도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다면 쉽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한번 보면 일단은 현 정부의 경정책의 그 불확실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스콧 베이커, 이분은 노스웨스턴 교수입니다. 굉장히 경제학으로 훌륭한 학교죠. 닉 벌렘, 스탠퍼드대 교수입니다.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내노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대학의 교수분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한국경제원이 2016, 주로 이제 현 정부가 되겠죠.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분석하고 보면 영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질적으로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날 뜻하지 않게 통과된 그 브렉스 문제가 지난 5년 동안 이게 흔들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보다 영국이 높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좀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5년 기간인데요. 해가 갈수록 스페인과 함께 경제 불확실성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보면 현 정부 출범할 때는 좀 이렇게 이전 정부가 굉장히 안 좋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후 정부가 이렇게 뭐든지 개혁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이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정책이 제대로 함께 경제 불확실성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평가 대상 기간에 경제 불확실성 지수가 올라왔다, 상승했다 하는 것도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정책의 우리가 보면 체감적인 지표로 지수니까 지표니까 체감적으로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불확실성 지수는 심각하죠. 크리스토퍼 하이버 몇 년 전에 2018년 정확하게 10월 달입니다. 크리스토퍼 하이도 한국 내 유럽 기업에 이렇게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한국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파고스 함정은 다들 아실 겁니다. 외딴섬에 빠져 글로벌 추세에 따르는 한국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경쟁체의 불확실성이 지표든 체감적인 지표든 이렇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대상국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세계적인 추세와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부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새 교수님께서 네. 개발하신 경제 불확실성 지수의 세부적 평가 항목을 제가 방어서에 뜯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면 사회적 기준은 가치 평가입니다. 네. 우리가 철학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실보다는 가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앵커가 미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투자 환경에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꼬로 세계를 지배하겠다 글로벌 스탠다드죠. 근데 한국에 올 때 한국의 제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한국의 제도 올 때 딱 들어올 때 여기서 느끼는 세계적 즉 자국 내에서 느끼는 스탠다드와 다른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결국 경제 불확실성에 잡힌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역할은 계속해서 우리 불확실성 점수가 계속해서 높아진 데는 정부의 간섭이 중요한 거죠. 그게 정부의 간섭이 예산 규모로 나오는 거죠. 추경 편성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또 예산 자체도 슈퍼 예산이죠. 갈수록 슈퍼 예산이 커졌지 않습니까? 정부 역할이 커졌다. 그래서 다른 국가도 정부 역할이 크지긴 했습니다는 지나치게 정부 역할이 커졌다. 이게 사실 시장 경제 원리 이런 토대를 위해서 한국의 투자권을 판단하는 이런 게 익숙했던 여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느낀다고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거시경제 목표 대부분 다 성장을 지향하는데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 지금 이제 흐물흐물 됐어요. 대통령께서도 이 소득주 성장에서 잘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분배적으로 완전히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조업 정책권을 리쇼링 이제 불러들이는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프쇼링 이렇게 됩니다. 한국 기업을 불러들여야 되는데요. 지금 한국 기업을 불러들이는 정책입니까? 그리고 기업 규제, 기업 정책을 보면 기업 정책은 대부분 다 해외에서는 우호적인데 우리는 비우호적입니다. 그리고 규제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규제 정책 몇 가지 중요한 상황만 보겠습니다. 규제 정책은 지금은 프리존입니다.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독특한 행정 규제 건수 완화 건수는 많은데 아주 독특한 공무원이 아니면 안 푸는 이런 독특한 제도. 이건 이제 글로벌 스타트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못하는 입장이죠. 세제 정책에서는 대부분 다 감면 정책.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트럼프에서 이렇게 했던 또 코로나에서 보난자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인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세금 감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금이 인상하죠. 세금이 인상하는데 자 한국에 들어왔던 노조원이 한국에 들어왔던 근로자가 느닷없이 건강보험료가 얼마 왔다는 게 기사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정책에서 노사가 균형인데 노조를 우대한다 이런 측면이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렇게 외따르는 소위 갈라파고스 함정의 비판을 받는 이런 측면이 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주장하거든요. 근데 경제정책의 일관성은 수명 문제입니다. 근데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스스로 승인하셨습니다는 현 정부 들어서 25번째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아파트 안 삽니까? 아파트 안 삽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게 이상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막 뒤집는다는 얘기거든요. 뒤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신뢰 문제가 중요합니다. 경제정책 신뢰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LH 사건 보십시오. 경제정책의 부동산 대책을 만든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방송이 아니라면 지금 국민을 대변해서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방송 관계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저입니다. 자기네들이 정보를 갖고 자기네들이 이것도 이제 너무 좀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이 나무를 심고 해가지고 배상 판결한다든가 그리고 특공이라 해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해서 특별 공급받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특별 공급받습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지금 더더구나 지금 종합소득이라든가 뭔가에서 지금 특별 공제라든가 이런 측면이 전부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작년에 세금 대비해서 얼마큼 높게 나오는지 올해 종부세라든가 뭔가 이렇게 보면 이런 우라통이 터지는 이런 상황에서 특공이나 받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정책에 대한 내부자 거래라는 건 내부자 거래. 정시에서도 내부자 거래하면 일벌백배를 하는데
정책 단계에서 이 내부자 거래하니까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불확실성으로 잡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대목들이 외국 자본이 쉽게 들어오지 않고 이탈하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뉴욕을 비롯한 주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접근도가 떨어지는 점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국제 금융시장의 접근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접근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만큼 폐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접근도. 갈라파고스 같은 그렇죠.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제금융 접근도는 사실 그 세계 양대 시장만 좀 꼽아드릴게요. 네. 뉴욕 금융시장 보면 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의견의 일치를 거두지 못했다. 국내 언론과 해외 언론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해석하는 차이. 그 다음에 사실상 그 지금의 배터리든가 반도체 분야도 상당 부분 평가하는 대목에서 달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같이 가서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모더나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특정 사람의 이름을 거명해서 이렇게 아주 공을 세웠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공으로 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누가 공이 됐다, 가교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 가지고 나왔길 때 일모일체가 돼야 됩니다. 어찌됐든 뉴욕 금융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안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정책 기조가 안미 경쟁인데 반해서 민간 사이드는 친미, 원정하는 상태에서 갈등 문제가 빚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 국방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국내 제도적 문제에서 좀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같은 상장을 지우고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한계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금융의 접근도입니다. 그리고 유럽 금융시장 이렇게 보면 지금 유럽 금융시장 격변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브렉시트 문제가 올해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에서 런던을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에 대모하지 못하면 어쩌나 런던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1994년, 95년에 런던에 갔을 때 여기를 꼭 좀만 국제금융 하는 사람은 여기를 꼭 좀 더 한번 가봐야 되는 것이 시티 오브 런던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전부 상가 임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주식은 베네룩스 3국과 프랑스 파리로 이전하고 있고요. 채권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금융사가 싹 빠지니까 시티 오브 런던 같은 경우는 임대가 쭉쭉 나오면서 그 임대료가 세계에서 최고 하는 게 지금 뭐냐? 전부 임대주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시카고 공포입니다. 그런 측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 정책 당국자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진출한 금융사 지금 뭐냐? 홍콩이 격변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의 특별지에서 지금 중국으로 지금 내정 가섭이 받는 상태에서 홍콩에 많은 금융사들이 들어가 있는 입장이거든요. 잘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좀 퇴출해야 되고 아니면 싱가포르라든가 뭔가에서 이전시켜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얼마큼 우리가 대처해 줄까? 그런 과정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홍콩의 사정은 미국의 특별지에서 중국의 내정 간섭으로 넘어가는데 한국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사실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 국제금융시장 접근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 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해봐야 할 텐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최근에 이렇게 보면 네. 왜 한국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외국 자본 나가죠. 네. 서학개미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경기 민간주가 네. 한국 코리아 마켓에서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거의 수익이 안 나는데 미국은 지금 한 차이까지 보면 15% 이상 나죠. 네. 어차피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쿠팡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이 하드웨어를 측면에서 평가기나 다릅니다는 하드웨어 잘했다. 떠들어 보십시오. 뼈대만 잘했다 하더라도 외국 자본 나가야죠. 한국의 서학 자금 나가죠.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 나가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가고 공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하죠. 하드웨어만 잡고 프레어들이 없다. 그리고 고객 체질을 유인할 리가 없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입장이 지금 뭐냐? 너무 그렇게 위기감을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는 그게 현실한 시급성입니다. 뭐든지 위험 수위가 넘으면 그때 가서 티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의 경제정책 불확실이라든가 금융시장 접근도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거에서 주도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분들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걸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강요들이 되겠죠. 열심히 나름대로 고생은 하고 계십니다는 이거에 대해 인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식이 떨어져 있다. 뭐든지 인식부터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식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통령 내년에 대통령 이렇게 3월달에 치는 대통령을 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는 한국의 대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인재를 좀 이제 중용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중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로 한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동학개미 개인 투자가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 기업들 두들겨 패고 동학개미에서 우대하지 않으면 한국은 뭐냐? 정말로 지금 우려 차원입니다는 시카고 공포가 현실로 닥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대통령 후보에 나서는 분들한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측면의 정책개발보다도 이 측면이 한국 후손 세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세계가 하나다. 온라인 상법은 완전히 세계가 하나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면 글로벌 흐름, 글로벌 경륜 이런 사람들을 초반 단계에서부터 가치라든가 인연과 관계없이 좀 집어넣는 이렇게 인수위라든가 이렇게 많이 중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풀어갈 수 있으면 왜냐 다음 대통령 시절에 있어서는 굉장히 글로벌 환경이 더 빨라질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특정 가치라든가 이런 게 갇혀 있으면 그로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정말로 글로벌 환경이 이렇게 동떨어지면서 정말로 갈라파고스 빠지고 시카고 공포가 됩니다. 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달 들어서 더 가팔라지고 있는 외국인 자금 이탈, 여기에 현상에 대한 의미와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